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찮게 남방개니 북방개니 하며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기사거리가 송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는 한 대학 교수의 유전학 논문을 인용해 분자 인류학적으로 한국인의 기원을 남방개와 북방개가 융합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연해주에 위치한 악마문 동굴에서 나온 9,000년 전 고인골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해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와 비교해보니 남방개 혈통과 북방개 혈통이 섞여 있더란 얘기죠. 한국인은 원래부터 남방개 혈통이 더 우세했다는 유전학 정보도 인터넷을 뒤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남방개 혈통과 북방개 혈통을 나눈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한국어대 사전이나 한민족백과사전 등 어디에서도 남방개나 북방개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사례를 찾아보니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을 남방개라 부르며 북방개는 몽골개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또 있는 것 같더군요. 그 무언가를 찾다 보니 퉁구스개나 알타이개 등 언어 집단이 튀어나옵니다. 또 무언가를 찾다 보니 뜬금없이 시베리아나 기마민족이 등장합니다. 스키타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기마민족이 북방개로 변신하여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얘긴데요.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몽골이나 퉁구스개가 아닌 유라시아 초원을 질타하던 기마민족을 조상으로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엉뚱하게 북방개라는 안상과 오버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한국인은 북방개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그 위치가 애매하더군요. 남방개는 쉽게 인식되는 데 반해 북방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찾아보니 인종차별과 같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때 용어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930년 만선사를 주창한 시라토리 쿠리츠키라는 일본 학자가 아시아 민족을 남방개와 북방개로 분류한 것이 시초더군요. 조선의 역사는 남방과 북방 사이에 끼어있는 부유물처럼 보이는데 이는 열등하고 미개한 남방개 출신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죠. 슬로건을 보면 우월한 북방기마민족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우수한 일본인이 미개한 중국인을 처부수고 과거 몽골 제국의 영광을 대일본 제국이 재현하겠다. 중국의 식민 아래 신음하던 북방기마민족의 후예인 몽골인을 포함한 만주인과 조선인을 대일본 제국이 보호하겠다라는 논리로 귀결되더군요. 불현듯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의 망령이 현재까지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골상이나 얼굴 생김새 등 외관 모습을 보고는 남방개나 북방개니 하는 형질학적 구분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나 역사를 공부했다는 지식인과 대학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등장해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얘기거리를 양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식민사학의 망령이 깃든 꼭두각시로 보이지는 않더군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인터넷 공간에도 누구는 남방개며 누구는 북방개라는 연예계 뒷담화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남방개나 북방개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만큼 널리 알려진 명칭이며 비교하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혈통 속에 남방개와 북방개가 존재한다면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남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하나의 인적 집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민족이라는 역사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언어라는 소통수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어는 남방개 언어일까요? 북방개 언어일까요? 옛 노래 중 강물은 흘러갑니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강은 한자어 강에서 온 것이지만 물은 한자어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이란 뜻이죠. 언어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갱은 원래 동아시아 서남부 해안가에 살던 오스트랄로네시아 계열의 남방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을 중국인들이 음차하면서 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 놈들은 원래 큰 강을 하로 작은 강을 수로 표현했죠. 그래서 화하족은 자신들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을 황하로 불렀으며 작은 강이나 지류를 위수나 분수로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남서쪽에 흐르는 하천을 장강, 전단강, 주강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곳이 원래 고대한족이 살던 땅이 아니라 오스트랄로이드가 살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본향인 대만에 사는 원주민도 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타이 카다이족이 살고 있는 태국에도 갱이란 표현법이 남아있죠. 강은 남방개의 기원을 둔 언어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퉁구스어모이나 몽골어모는 그리고 만주어 뮤큰이나 고구려어무가 모두 같은 언어적 기원을 가진 알타이어계 표현입니다. 퉁구스인들은 아무르강을 물이라 불렀으며 신라인들은 한자를 음차한 이두식 표현으로 물리라 기록하기도 합니다. 알타이 제어로 알려진 북방개 언어에서 기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어도 혈통처럼 남방계 언어와 북방계 언어가 융합된 결과일까요? 한국어의 기원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학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트랜스유라시아어족 가설로 한국어를 포함한 일본어와 몽골어 그리고 퉁구스어와 튀르크어의 원양을 요소를 포함한 만주 서부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9,000년 전부터 기장을 경작했던 농경민이 기원전 3,000년경 요소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공통조상이 요동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한반도에 먼저 들어와 살던 선주민과 일본어 사용자들을 나중에 들어온 한국어 사용자가 모두 제압하고 주류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설명입니다. 세력에서 밀린 일본어 사용자는 점점 한반도에서 밀려나 일본으로 쫓겨갔다는 얘기죠. 이 연구 결과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를 중심으로 35개 연구기관이 합작하여 내놓은 결과물로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도 직접 참여해 제시한 학설입니다. 또 하나는 몽골 일대에 살고 있던 북방계 알타이제어 사용자와 중국 동부해안가에 살던 남방계 오스트랄로이드가 요동에서 만나 피진을 일으켰으며 그 여파로 한국어와 일본어라는 모어가 탄생했다는 가설이죠. 이 가설은 장강 유역으로부터 북상한 남방계 오스트로네시아어 인구 집단이 산동을 거쳐 요동에 있었으며 이들이 벼농사를 들여온 주체라는 설명입니다. 남방계 언어와 북방계 언어가 융합되면서 탄생한 모어가 한국어로 발전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가설과는 별개로 동북아 역사재단은 한나라 때문은 양웅의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고조선어 32개 단어 중 중국어에서 유래된 7개 단어와 음성상징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단어가 고대 한국어라고 판단합니다. 고조선 말기에 이미 고대 한국어가 정립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양웅의 방언 연구에 참여한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고조선의 언어는 동옥애와 동일언어권으로 분류되는 몽골어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언어를 고대 한국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삼국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한국어라는 언어 공동체가 형성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 언어학자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요소나 요동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당시 요소나 요동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남방계인지 북방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를 확인하면 될 듯 싶은데요. 동아시아에 살던 구석기인들은 최대 빙하기가 끝나면서 촉발된 기후변화에 따라 바뀐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홍적세 대멸종으로 거대 초식동물이 사라진 시베리아에 살던 북유라시아 수렵채집이는 새로운 식량 자원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대략 그 경계선은 몽골 대초원과 만주 그리고 연해주까지죠. 동아시아 남서부 해안가에 살던 남방계 사람들은 주로 어로활동이 주된 식량 공급원이었는데 연어와 같은 아한대성 회귀성어류가 산란지를 북쪽으로 옮기자 물고기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농경이라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사짓기 좋은 땅을 찾아 집단이주가 가속화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요서 지역에서 기장농경이 중심이 된 홍산 문화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랄로이드 계열의 남방계 사람들은 어디까지 진출했을까요? 영상 서두에서 언급한 연해주 악마문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의 혈통도 남방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서 지역과 내몽골 지역은 어땠을까요? 연해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방계 혈통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홍산 문화를 일군 신석기 농경민도 남방계 혈통이 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연해주나 만주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한반도에도 남방계 혈통이 우세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견된 고인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 문화인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러던 중 2020년 울산대학교 생명과학 연구팀은 한국인이 형성된 유전적 과정을 현대인과 고인골 유전자 비교를 통해 새롭게 밝혀냈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살아남은 남방계 혈통을 가진 인적 집단이 동북아시아 인구 집단의 주력이며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남방계 출신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남방계인 유집단이 또다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해 현대 한국인의 조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인의 조상 집단이 출현했으며 남방계 혈통이 중심이 되어 오늘날 현대의 한국인을 형성했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 결과물이죠. 이는 트랜스유라시아어 인구 집단의 이동 모델에서 한국어의 시원 집단이 요동에서 시작됐으며 이들이 벼농사를 짓는 농경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단지 남방계니 북방계니 하는 이분법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인구 집단은 빙하시대 이래 중 남방계 혈통이 주도해왔으며 시베리아에 살았던 북유라시아 수렵 채집인의 유전자가 동아시아 인구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신석기 농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남방계 출신이며 요서지역에서 기장농경을 시작한 사람들도 지리적이지만 한반도의 북쪽이었지 실제는 모두 남방계 사람들이 주도한 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요서지역이 추워지면서 기장농경이 몰락하며 이들 중 일부와 장강유역에서 해안선을 타고 올라온 남방계 혈통이 만나 새로운 인구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한국인의 시원 집단입니다. 한반도에는 원래부터 선주민이 있었지만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철기 시대까지 요동지역에 살았던 고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꾸준히 한반도로 이주한 결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현대 한국인이 형성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인을 남방계 혈통이나 북방계 혈통으로 나누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별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의 변화가 온 것뿐이죠. 그러나 후생적으로 취득한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식생환경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방계나 북방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별 쓸데없는 구분이지만 언어적으로 본다면 한국어는 기장농경민이 사용하던 북방계 언어와 벼농사농경민이 사용하던 남방계 언어가 융합된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